네, 반갑습니다. 이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강 시작을 하도록 아이고 이거 할게요. 뭐 시작부터 자꾸 자꾸 떨구고 이래가지고 미안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OT를 잠시 했고요. OT 하면서 제가 뭐 수업 진행 방향이라든지 푸계평 수업의 역사, 과제, 그 다음 이 수업이 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논의,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어, 이제 그 내용이죠. 이제 푸계평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 해요. 뭐 내용만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분량도 많지도 않고 그냥 뭐지? 뭐 기획이라는 영역, 기획이라는 영역에서 예, 컨트롤에서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다는 논의. 그러니까 일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OT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업에서 했던 뭐 대부분 이야기는 OT에서 다 끝났어요. OT에서 끝났는데 조금 더 천천히 자세하게 우리가 짚어갈 건 짚어가고 뭐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얼추 정리를 해서 한번 보니까 진도 분량을 많이 잡아봤자 한 8강? 8강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의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과의 어떤 특히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거의 대면 하는 거 위주로도 좀 많이 할까 해요. 그래서 수업 강의 분량은 조금 줄이고 여러분과의 세미나 개인 면담 분량을 조금 더 늘리는 형태로 할게요. 항상 지난 몇 년간 프로그래밍 수업은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의 프로포저를 첨삭하고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분량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보면 자, 표계편 과목 어떤 과목인가 뭐 쭉쭉쭉 이야기했을 건데 제가 첫째 시간 OT 하는 날 이야기했어요. 뭐 이것저것 역사 이야기를 하고 뭐 등등등 했으니까 이거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도대체 이 푸계평을 이게 프로그램 영역, 도대체 이 평가 영역을 왜 하게 됐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 시간에 제가 좀 이야기해 드렸던 외부 잠깐만 네 하고 어떤 외부 기준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경영학이랑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외부 기준. 그러니까 삼자 지불 체계 방식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소셜워크 기관이 있을 때 서비스는 이렇게 제공하지만 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온다고 했죠. 물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흔히 말해서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 일반 레이퍼슨이 이렇게 같이 돈을 내고 여기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돈은 이렇게 오는 삼자 지불 체계 형태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돈을 어, 평가를 받는다고 했고 이 평가 기준이 여기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책임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책임성의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 그냥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뭐 50년, 60년, 70년대 우리 실천론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역사 발달사라고 옛날 발달사라고 역사 아니면 뭐 복지국가 계열 보장론 이런 거 이제 보면 예전에는 그냥 돕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how 어떻게 돕는지 무엇을 돕는지
뭐 이딴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누구,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누구를 내가 돕는가. 어, 뭐도 아니면 뭐 언제 돕냐 뭐 정도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보면 뭐 가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뭐 고아를 돕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 질병에 질병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언제, when이랑 who 정도가 중요했지. how 같은 거는 사실상 what, how 같은 거는 사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 우리가 복지국가 어떤 국가들이 이제 70년도에 좀 넘어와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의문을 제기해. 도대체 비효율, 비효과, 이 경영학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 영역에서도 책임성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이 의문에 역을 가게 되면 왜 그러냐면 다 돈이죠. 달러.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시절에는, 국가나 조직이나 뭐 민간이 돈이 많은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그냥 뭐 이거 해라. 한번 도와주면 되지. 그렇잖아? 여러분들 뭐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10원짜리 기부할 때 여러분 10원짜리 기부하면서 그 기부 단체를 막 고민하거나 막 내 돈이 어떻게 쓰일까 뭐 이런 생각 합니까? 뭐 1원이라고 치자. 뭐 그런 거 고민해요? 고민 1도 안 하지. 근데 내가 한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기부한다고 쳐. 아니면 1억을 기부한다고 쳐. 굉장히 꼼꼼하게 따질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내가 내는 이 돈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이느냐, 정말 좋은 데 쓰이느냐 고민할 겁니다. 이 역으로 따지면 이때 이제 70년대 보면 이때 뭐 오일 쇼크라든지 경제적 여건이 서구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많이 좀 변동이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옛날보다 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책임성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돈을 주는 사람들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60년대부터 한 70년대,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에 경제 공황 이후에 뭐 쭉 가다가 뭐 오일 쇼크라든지 뭐 등등등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책이나 이런 거 참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때 상황에 국가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좀 아시게 될 거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하려면 너무 우리가 다른 영역까지 가야 되고, 이런 내용은 사회복지 역사나 보장론 같은 수업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듣기를 바래요. 이 수업은 그거 아니니까. 어쨌든 요 영역 지나서 우리는 드디어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죠. 즉 돕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을 어떻게 돕냐, 무엇을 돕냐, 어떤 형식으로 돕냐, 이런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의 어떤 태동하게 된 가장 중추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자,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내가 공짜로 돈을 주지 않는다. 내게 돈을 준 만큼 너도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증명하라 라는 겁니다. 증명해봐. 우리한테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이는지 증명해봐. 이게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한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주는 기관이 좀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모금회 같은 거, 사랑의 열매, 모금회 같은 우리가 흔히 배분 단체라고, 배분 기관 하는, 모금하고 모금 배분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딨냐면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이라든지 그 대기업들이고, 개인 기부자도 있죠. 개인 기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개인 기부자들도 존재를 하기 있고, 보통 이런 영역을 다 펀더라고 하죠. 돈 주는 지원자, 펀더한테 증명해보는, 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냐, 효율적으로 정확한 대상자한테, 이런 내용들이 책임성의 시대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들,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잠깐만 목이 말라서. 음. 실질적으로 한번 심심한데 한번 볼까? 분배 배분 기간이 대표적으로 한 기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뜨뜨뜨뜨. 새벽적 공동모금에 아마 이 공동모금의 이야기를 우리 좀 많이 할 건데 이 수업에서 너무 자, 새벽적 공동모금회가 이제 보통 대표적인 민간 준공공기관이에요. 준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사랑의 열매죠. 에, 보통 이제 기부 같은 거 뭐 있고 사업도 있고 사랑의 열매 뭐 있어요. 그러면 신뢰성과 투명성 여기 보이죠? 이게 좀 쳐볼게요. 신뢰성과 투명성 이거 해봅시다. 경영공시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자, 경영 공시를 보면 여기 보면 일반 현황, 기간 운영, 사업 성과, 대뇌 평가 같은 것들이 있고 일반 현황을 뭐 보게 되면 98년도 뭐 이렇게 법에 따라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쭉쭉쭉 시작하다가 배분 사업 있고 뭐 회장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기간 운영 영역에서 보면 모금회법, 법의 어떤 법, 보수, 뭐 이런 규정들도 나와 있고요. 기관장, 뭐 임원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이 기관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회장, 뭐 부회장, 뭐 있어요. 뭐 쭉쭉쭉쭉 있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있고. 신규 채용 현황 뭐 있습니다. 2000 몇 년부터 남성 수도권 인재 유연 근무 현황 갑자기 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 예, 임원 연봉, 임원은 우리 모르겠겠가. 예, 직원 평균 연봉이 전체 보면 2019년에 직원 평균 연봉이 이게 1000원 이제 1000만 4500 정도 좀 나오고요.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정도 좀 되네요. 그러니까 1인 그러니까 초봉이 생각보다 좀 여기 높아요. 신입 평균 연봉이 들어갔을 때 3,400 정도. 여기 수당액은 다 뺀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복지 기관보다는 조금 모금액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참고로 올해 2020년도에 우리과 출신 한 명이 여기 들어갔죠. 정규직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추진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뭐 휴가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조사연 및 성과 보면 보통 중앙회가 있고 지회가 있어요. 중앙회 서울엔 중앙회랑 각 지부 부산과 지부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 건물에 있습니다. 부산일보 건물에 있고 캠페인에서 모금 실적이 이제 억이니까 4,200억 정도. 그러니까 1년에 모금액 한 4천억 정도. 중앙회가 2천억 정도를 하고 지회가 2,100억 정도 하네요. 보통 중앙에서가 모이는 게 대기업 위주로 좀 많이 모금을 하고 지회는 이제 그런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금 같은 거 이제 하는 것들 이제 보통 한 4천억 정도를 하고 있고 뭐 모금 대비 달성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등등등등등등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배분 실적을 보면 이제 총 한 5,900억 정도. 그러니까 모금 실적과 배분 실적이 좀 다르다는 말은 실제 그 받은 거에서 추가로 뭐 더 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배분 현황은 똑같네. 그러니까 모금 현황, 배분 현황이 좀 그 예산 편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이 관련된 서류를 못 봐가지고 그다음에 대상 보면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지역사회 제일 많이 하고 아동청소년 18% 노인이 10, 이게 노인이 13% 정도라는 게 좀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복지 프로그램은 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비율이. 근데 민간에서는 오히려 지역사회라든지 위기 가정이 더 많이 있네요. 이건 좀 특이한 경우예요. 그 국가의 어떤 복지 프로그램과 민간의 복지 프로그램이 좀 가장 다르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자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부채, 뭐 자본 총계, 운영 요약, 뭐 등등등, 뭐 얼마나 수입했다, 복권 수입, 뭐 등등등등 있죠. 아, 이게 복권 수입 이렇게 와서 이게 모금액이랑 분배 금액이 좀 다르구나. 아, 이제 대충 좀 감이 왔어요. 보조금 수입도 있고, 부조금 수입은 국가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모금은 실질적으로 기관이 모금한 거고, 나머지 비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 지원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 뭐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 뭐 별첨 파일 뭐 있어요. 이게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공동모금회 같은 기관이 운영될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몇천억의 돈을 굴리는 이 기관이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의 아까 얼마였어? 우리가 분배한 금액이 아까 보면 다시 보면 배분 현황이 이제 작년도에 한 8천억, 올해는 배분한 게 한 5,900억 정도로 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5,900억이에요. 그러니까 배분 금액만 5,900억이라고. 그래서 운영비 다 빼고, 그러니까 한 5천에서 6천억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뭐 우리 잘 썼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누구한테 얼마나, 인건비는 얼마고 복리후생은 얼마고 이렇게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의심을 안 할 거예요. 내가 이거 돈을 내 성금 냈는데 애들 이상하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웹사이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얼마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직 우리가 사이트 다 안 봤지만 옆에 사이트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 뭐 보시면 사업들 잘 나와요. 영역별 사업, 뭐 지원 사업, 문화활성, 나눔 봉사 등등등 사업에 관련된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쵸? 여기 쭉쭉쭉 다 나와요. 뭐 일자리 만들기 사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있고 나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도 잘 나와 있고 인권 옹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요런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더 자세한 정보는 얼마든지 소유가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한 기관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 공동묘가 실질적으로 제일 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모금 기관 중에 가장 제일 크고 뭐 분배 기관에서도 제일 크죠. 제일 큰 기관이기도 하고 가장 이제 그 선험적 가장 뭐라고 할까 이걸 플래그십이라고 보통 하죠. 플래그십을 영어로 한국말로 기함이라죠. 기함. 깃발 꽂고 가는 함대. 그러니까 일종의 플래그십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자 이제 뭐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기가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보면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와요. 비용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차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증가 대비에서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 다양성 문제가 일어나죠. 뭐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관, 뭐 다양성, 뭐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효과 있는지 몰라. 돈을 갖다 부었는데 근데 이게 있는지 효과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 문제 해결하는데 진짜 도움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희소성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면 막 주면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효과적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요. 그러니까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효과성이라든지 뒷부분에 나오는 이하 배분 여기 전문성인데 효과성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뭐 뒤에 부분 효과성, 효율성 이야기를 뭐 하긴 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을 하고 효과성이란 말은 effectiveness랑과 효율성, efficiency라는 효율성 이 같이 효과 효율을 같이 막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효과와 효율은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내가 배가 고파. 우리 좀 먹는 게 제일 좋잖아? 배가 좀 고파. 배가 고프다고. 배가 고파서 내가 이거 먹으면 배 안 고프게 이제 한 5시간을 버텨야 돼. 무조건 5시간을 버텨야 돼. 이거 먹고. 이면 내가 뭘 먹겠어? 뭐 라면도 있고, 고기도 있고, 김밥도 있고, 뭐 쭉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뭐 품목 중에 하나가 뭐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쭉 가다가 뻥튀기 같은 것도 있고, 뻥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쭉 가다가 또 뭐 있을까? 아, 뭐 젤리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성을 기준으로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거 먹고 5시간 못 버텨요. 배고픈 상태에서 먹자마자 바로 배고픕니다. 그쵸? 심지어 어떤 거는 포카리 스웨트 큰 거 한 통은 이 라면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젤리는 외국에서 나온 젤리는 얘보다 더 비싸고 뭐 초콜릿 한 개는 더 비싼 초콜릿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5시간 동안 배고픔을 없애게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얘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말은 명확하게 1과 0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이거 먹으면 5시간 버틸 수 있어? 오케이. 못 버티면 0. 이런 개념과 가까워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그래서 효과성 평가를 할 때는 그래서 실험 설계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실험 설계 계열. 그러니까 조사론에서 했을 건데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을 때 여기는 X를 투자하고 X1을 하고 여기는 뭐 X 뭐 P라고 할게.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처럼 빵이지 사실은. 했을 때 얘는 A가 0에서 뭐 5로 올라가고 얘는 0에서 지나가도 뭐 여기서 뭐 1 오른다 혹은 0이 그대로 있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효과 차이를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인과성, 그래서 효과성이란 말은 사실상 인과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적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변했냐, 정말 이것 때문에 변했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내가 라면을 먹으면 5시간을 버틸 수 있지만 초콜릿 젤리 하나를 먹으면 또 못 버텨요. 한 15분만 지나도 5분만 1분만 지나도 배가 그대로 고플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젤리는 내가 배고픔을 찾는데 효과적이지 않지만 라면은 효과적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고. 비록 둘이 돈은 같아도 똑같이 얘는 1,000원짜리 얘도 1,000원짜리지만 얘는 5시간 버티게 해주고 얘는 5시간 못 버티게 하죠. 즉 여러분이 이틀 굶었어. 한 이틀 굶었다고. 그럼 여러분 라면 먹을래 젤리 먹을래? 당연히 라면 먹죠. 그게 훨씬 더 배 안 고프게 하니까. 물론 이 와중에 젤리라고 말한 친구 있을 수 있어. 어, 어, 딴 데가. 이제 듣지 말고 딴 데가. 자꾸 그 소리 헛소리 하려고 하면. 알겠지? 알겠지? 안 되면 한 이틀 정도 굶어봐. 3일 정도 굶고 나서 젤리랑 라면 중에 자기가 어디에 손을 가는지 한번 해봐요. 그래도 젤리에 간다. 할 수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대충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효율성. 자, 내가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뭔가 먹고 싶어요.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라면을 먹고 기분이 좋아질 때 내가 그 라면 먹기 전에 기분을 한 5로 잡고 라면 먹고 기분은 10이 됐어. 내가 젤리도 마찬가지야. 젤리를 먹기 전에 나의 기분이 5인데 젤리를 먹고 나서 기분이 10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가격이 똑같이 1,000원 한다고 쳤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인가요? 뭐가 더 효율적이지? 똑같이 5 플러스 5 얘도 플러스 5야. 뭐가 더 효율성이 있을까? 당연히 라면이 효율성이 있어요. 왜? 라면은 똑같이 기분을 10만큼 올려주는 동시에 얘는 5시간 버티게 해주고 얘는 1분밖에 못 버티게 해주니까 이게 효율적이죠. 그쵸?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똑같이 1,000원인데 라면을 먹으면 5에서 기분이 10만큼 올라가고, 그쵸? 짜파구리를 먹으면
5에서 갑자기 12까지 확 올라가요. 똑같은 1,000원이라면 당연히 짜파구리가 7 올라가게 만들어줬으니 얘는 5만 올라가고 7 올라가게 만들어줬으니 짜파구리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배고픔도 똑같이 얘는 5시간, 똑같이 5시간이라면 짜파구리가 라면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인 식품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은 좀 달라요. 효과성의 측면에서 라면과 짜파구리는 같습니다. 동질해요. 그러나 맛에 대한 느낌에 대한 어떤 우리 음식 먹었을 때의 기쁨, 해피니스라고 할게. 음식 먹었을 때의 행복감에 대해서는 짜파구리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짜파구리는 좀 더 라면에 비해서 좀 더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단가가 똑같다면. 보통 그래서 효율성 이야기할 때는 이 단가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요. 효과성 이야기할 때는 단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이게 정말 영향을 미쳤냐, 변화가 있었냐 이야기를 하지만 효율성은 주로 코스트, 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런 차이가 좀 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진도표 우리 그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 뭐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 보면 비용 편입 분석 같은 걸 해요.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하는데 특히 뭐 공부하신 학사 선생님도 많이 하고 교과서에 경영학에서는 비용 편입 분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경제학은 좀 정확히 좀 잘 모르겠다. 저도 경제학 과목을 꽤 많이 들었는데 한 8과목을 들었는데 한 2학년까지 8과목 들었을 때 비용 편입 분석을 공부한 적은 없는데 3, 4학년 가면 있나? 대학원 가면 있나? 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복지 영역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사회복지에서 쓰는 비용 편익 분석과 경영 경제에서 쓰는 비용 편익 분석이 조금 달라요.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걸 정확하게 잘하는 학자도 아니고 이실직고 이야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공부하기 제가 옛날에 비슷하게 한번 해봤거든요. 책도 보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접근 방식이나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 비용 편입 분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요게 틀이 조금 다르다. 경영 경제 회복지가 비용 편입 분석하는 게 좀 다르고 이 비용 편입 분석이 바로 이 효율성에 대한 영역이 커요. 그러니까 비용 편입 분석은 효과성이 없으면 비용 편입 분석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효과적이진 않아.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는데 비용 편입 분석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성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성이 담보가 된 다음에 효율성을 따지는 거지 효과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효율성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랑 뭐 전기 뭐 이런 거를 놓고 일단 차가 굴러가야지. 그 다음에 이 연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내 가성비를 따지지.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 뭐 참기름을 때려 박아. 참기름 넣는다고 차가 가나? 그렇다고 참기름도 되게 비싸. 그러니까 이딴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일단은 차가 가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용 편익 분석이나 효율성 분석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일단 효과성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자, 증거 기반 실천 뭐 이런 얘기 쭉쭉쭉쭉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 이제 그 외국 나가면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 이쪽 영역이 따로 수업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데는 이런 거 좀 따로 수업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EBP의 전부 대가 브루스 아이어 같은 교수가 있어가지고 증거 기반 실천 이런 과목을 따로 떼어서 공부하는 사회복지 계열 학교도 있어요. 학부부터.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는 증거 기반 실천을 따로 떼어서는 하지 않고 일반 과목 안에서 이제 증거 기반 실천을 합니다. 물론 이걸 방법론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 조금 학부 수준을 좀 넘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메타 분석이라든지 시스테믹 리뷰 스터디 같은 방법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쉽게는 요기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라고 하자. 운동이 우울을 떨어뜨린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일주일에 3시간 운동을 시키겠다. 3시간 운동을 시키면 경도 인지 우울 장애를 한 2달에서 석 달 만에 탈출시키는 게 30% 정도는 탈출시킬 수 있더라 라는
가설을 갖고 오는데 이 가설에 이 모든 체크 포인트가 증거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며칠, 몇 번, 몇 시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A라는 연구에서는 이만큼, B라는 연구에서는 이만큼, C라는 연구에서 이만큼 나왔다. 그리고 A라는 연구에서 일주일에 뭐 3번, 3시간, 1시간씩 3시간 했을 때, 일주일에 3시간을 투여했을 때, 경도인지 노인이 뭐 100명 중에서 100명 중에 30명 정도, 30%가 탈출하더라. 2달 만에. 이러한 증거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짠다고요. 그래서 이걸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 기반하기 전에 이러한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리고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거 뭐냐? 흔히 말해서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소셜 워커나 그 프로그램 짜는 분이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막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A를 어느 정도 A를 10만큼 했을 때 누구한테 했을 때 효과가 있더라라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 않나? 잘은 모르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뭐 알바로 칠까? 내가 어떤 식당 알바, 요 지역의 식당 알바를 가면 요 시간에 요 정도 사람들이 대충 오더라라는 느낌이 좀 오잖아요. 꽤 오랜 시간 알바를 하다 보면 그게 어떤 빅데이터에 기반한 건 아니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기반한 그 뭐냐 익스피리언스죠. 그러니까 경험 기반, experience based practice, 그러니까 경험 기반, 노하우에 기반한 어떤 실천 영역을 꽤나 오래 해왔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뭐 간호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수많은 뭐 건강, 자활, 재활 뭐 등등등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에요. 너무 노하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떤 일반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는 알겠어. 너희 동네 네가 하는 클라이언트는 되는데 얘가 이걸 우리 동네에 갖고 와서 내가 우리 클라이언트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효과성이 사라져 버리고 효과성이 사라지면 당연히 효율성도 막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평균화하자.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옛날에 우리 막 손맛 그러잖아. 이제 뭐 적당히 넣으세요 그러잖아. 뭐 한 스쿨 적당히 넣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몇 미리그램 어느 정도 딱 몇 미리그램을 몇 번 해야지. 니만 잘 되면 뭐해? 나도 잘 돼야지. 우리 나의 클라이언트 할 때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 기반 실천, evidence based practice를 하게 된 기본적인 그 원인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예산 이 이야기는 뭐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요 이야기 이제 사회복지사가 주묵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교하게 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문성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하자면 전문가가 뭐예요? 전문가가 내가 하면 잘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전문가가 하면 되는 것이 전문성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해. 내가 했을 땐 잘 실패를 하지만 실패 확률이 막 70%야. 뭐 70%야. 근데 저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뭐 90%까지만 올라간대. 그럼 우리가 이 사람한테 맡기잖아. 우리가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의사도 그렇고 물론 여기 전문성에 대한 조금 더 라이센스에 대한 이야기, 급여, 체계, 조직 이야기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실천론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실천론에서 제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다시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문가라는 뜻의 의미는 어떠한 프로젝트,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다른 사람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역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영역에서는 일반 사람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과 효과성이 월등히 높다. 왜? 여러가지 법이라든지 방법을 잘 아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더라도 내가 막
뭐 어떤 게임 할 때는 뭐 그 스테이지 넘어가는데 2시간씩 걸리는데 잘하는 애들은 막 30분 안에 20분 안에 막 끝나고 하잖아.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 보면 난 진짜 게임 더럽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마 2박 3일 걸릴 건 누구는 한 시간에 끝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뭐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주면 한 2박 3일 걸릴 거 저는 한 2시간에 끝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말하는 전문성이란, 사회복지 전문성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은 일반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걸 잘 못하거나 낮은 효과성, 낮은 효율성을 보이지만 사회복지사가 하게 되면 그것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100%는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전문가도 이걸 100% 가능한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 뭐 쭉 보시면 있고, 예, 제일 중요한 게 체크해 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연구만 가지면 되는 것도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클라이언트인지도 알아야 되고 상황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론할 때 이런 말 이거 했죠. 환경 속의 인간, 휴먼 앤 인바이먼트 하잖아. 환경 속의 인간, 그죠? 환경과 인간. 즉 내가 이 상황 자체, 좀 클라이언트가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 자체도 있어야 되고, 이걸 개입하는 도구에 대한 거,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능해야지 여기에 대한 상황 컨트롤 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다 라고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보면 뭐 단계 이렇게 있어요.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현장에서 뭘 일어나는가, 오늘날 사회복지사는 뭐 소셜 디자이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가, 자, 워크과 일을 한다는 개념의 워크과 디자인의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가 다르냐? 왜 이래.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웍의 영역은 주어진 웍이라는 게 있죠. 일을 있고, 이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있으면 일을 완수하는 사람, 즉 뭐 택시라고 쳐볼까? 부경대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 누구다? 택시 운전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디자이너는 뭐냐? 도대체 디자이너는 뭐냐? 없는 것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청사진을 그려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뭘 디자인을 한다고 치자. 앞으로 5년 뒤에 유행할 옷이라든지, 5년 너무 많아. 다음 내년에 유행할 폰이라든지, 내년에 유행할 신발 같은 거를 예측해보고 그려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그려낼 거예요. 뭐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난 일은 해결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폰이라든지 신발 같은 게 미래에 유행한다는 말은 그때 유행이 됐기 때문에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즉 디자인을 한다는 뜻은 미래에 일어날 걸 예측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역으로 웍이란 말은 현재에 일어날 것을 어떤 기준, 도구,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에 지금 요거를 갖고 대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소방관을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달려가서 불을 꺼줬어요. 그러면 파이어 워커라고 하죠. 영어로.
파이어 디자이너란 말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파이어 디자이너를 해? 그쵸? 그러나 불 끄는 방법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은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어요.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영역은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OT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은 질문하는 사람이고, 질문하는 사람의 한 영역이 디자이너가 있다는 뜻이에요. 디자이너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대답하는 사람은 관리자죠. 워커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워커보다는 디자이너를 더 선호할 겁니다. 왜? 워커는 기본적으로 기계나 다른 어떤 것들이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대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자이너는 기계가 대신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프로그램, 뭐 교과서에 보면 프로그램이란 것은 뭐 목적과 목표를 지닌 서비스의 집합, 뭐 이렇게 할게요. 목적과 목표는 뭐다?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것. 서비스 집합은 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것, 물질이 될 수 있고 에너지도 될 수 있죠. 물질과 에너지 같은 것들의 집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이 목적만 있으면 뭐예요? 이 목적을 실현시킬 줄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합치면 프로그램이 돼요. 다시 정리하자. 프로그램, 기획도 같은 이야기예요. 프로그램은 뭐다? 목적과 수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아시겠어요? 목적과 수단. 목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목수. 외우진 마. 아니, 이런 건 나 시험 안 차. 시험도 안 나오고, 이제 과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안 돼. 제가 혼자 헛소리 해보는 겁니다. 자, 계속 이제 떠들어 보면, 자, 프로그램의 사전적 정의 쭉 봐요. 뭐, 여기 보면, 뭐, 이런 말 있어요. 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뭐, 이런 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보시면 돼요. 뭐야, 맞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 다른 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련의 활동이라든지 그치? 뭐 연결망, 사회 프로그램 뭐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 모르셔도 전부 문제가 없고. 자, 보면 이제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란 용어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혼용해 있어요. 이거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 행정에서도 사실상 이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꼭 이거 자체가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옳다라는 건 아닌데 흔히 이제 쓰는 틀을 본다면, 예를 들어 A라는 복지관이 있고요. 복지관 안에 이제 무슨 사례 관리팀, 뭐 지역 조직화, 서비스 제공 뭐 이런 팀들이 있고요. 그 팀들 안에 다시 여기 보면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에서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여가 프로그램 안에서도 뭐 인문학, 뭐 교실, 뭐 교실이란 말도 씁니다. 서비스란 말도 쓰지만 뭐 세대 통합 서비스 교실, 뭐 자조 모임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 요렇게 단위로 많이 올라가요. 복지관에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경영이나 행정 영역의 조직이나 가면 이런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가 혼용 같이 쓰거나 같은 단위거나 아니면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보다 서비스가 프로그램이나 사업보다 더 큰 경우도 있긴 해요. 간혹.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업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 단위가 항상 통용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복지관에서는 이게 이렇게 많이 쓰니까 한번 보세요. 자, 목적, 뭐 자원, 기술 뭐 있는데 보통 뭐 중요한 건 없고, 여기 자원을 하면 복지관에서 주로 말하는 자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물적 자원 안에 기본적으로 돈과 현물이 다 들어가죠. 심지어 인적 자원에서는 사람, 인력뿐만 아니라 지식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법적 지식이라든지 경제적 지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인적 자원 그러면 지식, 인간의 어떤 노동력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돈, 현금 같은 돈과 현물, 어떤 자동차라든지 뭐 건물, 대지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킵니다.
뭐 그런 영역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뒷부분에 좀 보면 뭐 프로그램 보면 이제 이런 계획된 활동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계획된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도 그냥 활동이 있고 계획된 활동. 그러니까 계획된 활동이 있다면 다른 말로는 그냥 활동이 있어요. 그냥 활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지관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밑에 쓰레기가 있네 쓰레기 줍거나 지나가다가 뭐 누가 길 물어보시면 뭐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활동이 있다고. 그런 활동은 프로그램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 활동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헷갈려 할까봐 여기 있고 여러분의 어떤 활동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정확하게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제 여러분 뭐 실습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 한 명을 집에까지 어디 길 잊어먹어서 데려다 줬어요. 집에 데려다 줬어요. 철수라고 하자. 철수를 영희라고 하고 철수 영희를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1km 정도 거리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활동. 근데 여러분이 어떤 소속된 서비스에 보면 아이를 방과후 마친 학생을 집에까지 한 1km 정도쯤 되는 데를 주기적으로 데려다 주는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활동이나 이 활동은 명확히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철수 또 나와. 철수 안녕 우리 그때 만났지 이러면서 또 나와요. 사람도 똑같고 길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런데 이 계획 안에서 하는 행동은 계획된 활동이라 부르고 계획된 활동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말로 프로그램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의 복지 활동 아니면 어떤 워커의 일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그러나 얘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이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계획과 돈이 있어요. 계획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계획된 활동의 이면에는 항상 이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계획서와 계획서 안에 만들어낸 재정, 돈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일반 활동과 계획된 활동을 구분시켜주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프로그램 유행 있으면 쭉 한번 보세요. 뭐 쭉쭉쭉쭉 있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보통 발전적 관점이라고 이제 학문 용어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하나의 틀 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형성, 실행, 평가 내에는 그치는 것이라 피드백 과정. 이게 어차피 피드백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이론이 기억나야 되겠죠? 무슨 이론? 시스템 티오리. 그러니까 체계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이러한 틀 안에서 움직여요. 어떤 목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살 빼기 운동, 를 한번 우리가 3개월 안에 3kg를 빼보자라는 어떤 목적이 있고, 왜냐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살을 뺨으로써 비만 학생들, 할아버지들 살을 뺨으로써 건강 위험을 줄이는 게 하니까 이 목적을 실행을 하겠죠. 계획도 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3kg 뺄래, 뭐 요가를 할래, 수영을 할래. 실제로 뭐 수영장 있으면 수영을 해보고 수영을 했는데 진짜 이거 3kg 빠졌냐 안 빠졌냐, 더 빠졌냐 덜 빠졌냐, 너무 많이 빠졌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해보고 그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부 목적으로 들어가죠. 단계별로. 그리고 나서 된다면 다시 다른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꿔 나가는 뭐 이런 것들. 이게 발전적이라는 거예요. 단계마다 하나의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상에 있어가지고 하다가 조금 틀리면 다시 바꾸고 하다가 생각 못했던 거 있으면 수정해서 가고 뭐 이런 류들이 흔히 말해서 발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짜져서 움직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큰 틀이에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목수라고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좀 틀릴 수도 있고, 혹은 목적은 맞는데 수단이 틀릴 수도 있고, 근데 불 다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근데 그런 것이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서 어떤 오류가 생기고, 뭐잘 되는 것도 있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수정돼 나가는 그런 관점을 이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갖고 있다. 제가 OT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평가를 항상 기준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하면 뒤에 모니터링 이런 이야기 좀 나와요.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게 좀 되게 크게 하지?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뭐 이게 프로그램 이제 보면 뭐 준비, 계획서 작성, 평가 단계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차차 더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시간에 되나? 뒷부분은 뭐 우수 프로그램 조건 있는데, 이거 뒷부분 다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했던 내용을 뒷부분에 가서 다시 차근차근 밟으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뭐 오늘 이 정도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끝낼게요. 안녕.